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한세연은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서서 속절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옷은 흠뻑 젖어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방금 전 식당에 고된 아르바이트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곳에 없었다. 좁고 허름한 그녀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어린 딸 은별이가 홀로 고열과 싸우고 있을 터였다. 은별아 엄마, 금방 갈게. 그녀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막차는 끊긴 지 오래였다. 택시를 탈 돈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아이가 아픈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로 들어왔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JK제약의 젊은 CEO 최강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진 지긋지긋한 기업 전쟁에 지쳐 차가운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일과 성공, 그리고 경쟁자들을 짓밟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초라한 여자를 보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무시였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차도로 뛰어들며 그 검은 세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동이었다. 끼익 차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강혁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마지막 차를 놓쳐서 제발 저 앞 동네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강혁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사기꾼의 얼굴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타요. 그 한마디에 세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채 올라탔다. 차 안은 그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고급 가죽 냄새 조용한 엔진 소리.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이 비싼 시트를 더럽힐까봐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앉았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는 많이 아픕니까? 네, 열이 많이 나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강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낡은 가방에 달려있는 조잡하지만 정성이 담겨 보이는 작은 부적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여자의 조용한 존엄함에서 아주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차는 곧 그녀가 말한 동네 입구에 도착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연은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강혁은 짧게 고개를 까딱였을 뿐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다. 세연은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은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열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자신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던 차 안. 강혁은 무심코 조수석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아까 그 여자가 떨어뜨리고 간 작은 부적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이름인 듯 은별이라는 글자가 서툴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부적을 집어들었다. 별것 아닌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차가운 손 안에서 그것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세상을 지배하는 고독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절박한 어머니였다. 그날 밤 절대로 만날 일 없을 것 같았던 두 개의 세상이 빗속의 우연한 동승을 통해 아주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K 제약의 회장실. 최강혁은 차가운 얼굴로 전날 밤에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한쪽 구석에는 어젯밤 그 여자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행운의 부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일하고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회의의 주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신약 NX7호의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것이었다. NX7은 은별이와 같은 희귀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였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 데이터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모든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실은 조 단위가 될 겁니다. 연구개발본부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경쟁사인 윤성제약의 비열한 공격.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내부에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기는 반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세연은 딸 은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한 대기업의 환경미화 부서 정직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JK 제약. 그녀가 들어본 적 있는 아주 크고 안정적인 회사였다. 급여와 근무 조건은 그녀가 지금껏 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도 좋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며칠 후 그녀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면접장에서 자신의 절박한 사정과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간절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그녀는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다. JK 제약에서의 첫 출근 날.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정직원이라는 안정감. 세연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청소팀에 배정받았고 그녀의 담당 구역은 바로 회사의 심장부인 임원실과 연구개발 R&D 센터가 있는 층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강혁과 그의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강혁은 NXCM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는 작은 체구의 청소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세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감히 회사의 높은 분들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 냉혹한 표정의 젊은 CEO가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태워주었던 그 낯선 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비싼 정장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꾸게 될 운명적인 만남을 그렇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경쟁사인 윤성제약의 회장실. 윤 이사는
자신의 충복인 연구원과 통화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 JK 제약의 신약 이제 곧 끝장날 거다. 우리의 시대가 오는 거지. 자네의 공은 잊지 않을 테니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다시 JK 제약. 그날 밤 세연은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R&D 연구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그녀가 한 연구실의 실험대 밑을 닦다가 구석에 떨어져 있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실수로 떨어뜨린 약품 샘플인 듯 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서 버리려다가 유리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았다. 이상했다. JK 제약의 공식 라벨이 아니었다. 아주 낯선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윤성제약.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왜 경쟁사의 약품 샘플이 신약 개발의 심장부인 이 연구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작은 유리병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조용히 넣었다. 최상층의 회장실. 최강혁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행운의 부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 비 오던 밤에 절박하지만 강인했던 그 여자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반역의 첫 번째 증거 조각을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아주 조용히 서로를 향해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JK 제약에서의 새로운 일상은 한세연에게 작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규칙적인 출퇴근 이전보다 나은 급여. 그녀는 딸 은별이의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더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가 담당하는 R&D 센터의 야간 청소는 고독하지만 평온한 시간이기도 했다. 모두가 퇴근한 뒤 거대한 연구실을 홀로 청소하며 그녀는 복잡한 세상과 잠시 단절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녀가 윤성제약회 로고가 박힌 의문의 유리병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깨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청소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유리병을 발견했던 임상시험 총괄 책임자 안 박사의 연구실 주변을. 안 박사는 이상할 정도로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고 복도에서 몰래 전화를 받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일쑤였다. 보이지 않는 청소부였던 세연은 그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세연은 여느 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안 박사의 연구실 문이 평소와는 달리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의 그녀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안 박사는 그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듯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보안냉장고에서 2개의 샘플 트레이를 꺼냈다. 하나는 NX7 임상 3상, 최종 배치라고 적힌 공식적인 트레이였다. 신약의 운명이 걸린 진짜 환자들의 혈액 샘플이 담겨 있을 터였다. 다른 하나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가 적힌 트레이였다. 세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안 박사는 2 트레이에 담긴 수십 개의 작은 유리병들의 라벨을 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서로 맞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진짜 NX7 환자들의 샘플이 담긴 유리병에 가짜 코드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샘플이 담긴 유리병에는 NX11의 공식 라벨을 붙이고 있었다. 세연은 약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샘플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진짜 환자들의 샘플 대신 가짜 샘플을 분석에 보내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약 NX-탑은 효과가 없거나 혹은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약으로 둔갑하게 될 터였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엄청난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청소 카트를 살짝 건드렸다. 덜컹.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연구실 안에서는 충분히 크게 들렸다. 샘플을 바꾸던 안 박사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소인은 재빨리 몸을 숙여 카트 뒤로 숨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안 박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는 조작된 NX-7 트레이를 다시 보안 냉장고에 넣고 진짜 샘플이 담긴 트레이는 따로 가방에 챙겨 황급히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 세연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연구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는 샘플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안 박사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윤성제약회 이름으로 발행된 특수 화학시약에 대한 배송 전표였다. 그리고 수령인 서명란에는 안 박사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안 박사와 경쟁사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의문의 유리병과 배송 전표라는 두 개의 물리적 증거가 쥐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샘플을 바꿔치기 하던 범죄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누구에게 이것을 말해야 할까? 고작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오히려 이 사실을 발설했다가는 자신과 딸 은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유리병과 전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딸 은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신약 NX-탑은 그것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한 회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딸과 그리고 딸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목격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싸움은 이제 생사를 건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심은 섰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한세연은 그 후 며칠간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녀는 회사의 익명 내부 고발 시스템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그 시스템마저 저들의 손에 있다면 자신의 신분은 즉시 노출될 것이고 자신과 딸 은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익명의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했다. 그녀는 밤새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다. 하지만 막상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회장, 부회장, 감사팀,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결국 자신이 쓴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거대한 성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았다. 한편 최강혁은 매일같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NX7의 임상 데이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사회는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R&D 센터의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청소 직원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멈칫했다. 저 작은 체구, 조용한 몸짓. 며칠 전 그 비 오던 밤의 여자가 떠올랐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녀였다. 행운의 부적을 채 떨어뜨리고 갔던 바로 그 여자. 이 여자가 왜 여기에?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에 세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냉혹하기로 소문난 젊은 CEO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던 작은 부적을 꺼내 보였다. 이거 당신 것 아닙니까? 그날 밤 차에 떨어뜨리고 갔던데. 세연은 그 부적을 보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낯선 남자가 바로 이 회사의 주인 최강혁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강혁은 그녀의 눈에서 극도의 공포와 함께 무언가 필사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괜찮으니 말해봐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 자신을 청소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는 그 눈빛.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횡설수설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안 박사님이 약병을 바꿨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그동안 몰래 숨겨두었던 윤성제약의 유리병과 안 박사의 사인이 담긴 배송 전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강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리고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보며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임상 데이터 조작, 경쟁사의 약품, 그리고 내부의 반역자 안 박사.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무릅썼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증인과 증거가 바로 자신의 발밑에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였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안 박사가 복돼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회장과 그 앞에서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 청소부 세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자신이 버렸어야 할 그 유리병과 배송 전표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안 박사는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세연에게 달려들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회사 기밀 샘플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입니다. 그는 세연을 스파이로 몰아 그녀의 손에 있는 증거를 빼앗고 상황을 역전시키려 한 것이다. 그가 세연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최강혁이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움직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이전의 그 어떤 회의 때보다도 더 차갑고 더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
두 개의 세상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다. 진실을 손에 쥔 힘없는 여자와 그녀를 지키려는 고독한 왕.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비열한 반역자. 텅 빈 복대서의 대치. 폭풍 전의 고요함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복도를 울린 안 박사의 고함 소리에 즉시 보안팀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겁에 질린 청소부를 위협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직원을 보호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는 젊은 회장이었다. 안 박사,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최강혁의 목소리에 안 박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회장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왜 저 청소부의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저 여자가 회사 기밀 샘플을... 닥쳐. 강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보안팀에게 지시했다. 안 박사를 직원 폭행 및 회사 자산 절도 미술 혐의로 당장 내 사무실로 연행해. 강혁의 사무실. 그는 한세연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건넨 증거물들. 윤성제약의 유리병과 배송 전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공범이자 동지가 되었다. 세연은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 즉 안 박사가 연구실에서 샘플을 바꿔치기 하던 그 끔찍한 광경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혁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안 박사는 단순한 내부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경쟁사인 윤성제약의 사주를 받아 JK제약의 신약 NX2 스펙트의 임상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샘플을 바꿔치기 하여 약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통해 JK제약의 신약 개발을 좌초시키려는 음모였다. 안 박사 한 명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분명 회사 내부에 더 높은 직책의 공모자가 있을 거야. 강혁이 말했다. 하지만 안 박사는 쉽게 입을 열지 않을 터였다. 그들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강혁의 비서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NX7빈의 최종 임상 데이터가 바로 내일 아침 9시에 식약처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번 제출되고 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다. 또한 저희 정보팀에 따르면 윤성제약 측에서 매수한 한 기자가 데이터가 제출되는 즉시 JK 제약신약 심각한 부작용 발견으로 임상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적들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들은 조작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신약의 허가를 막고 동시에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려 JK제약의 주가와 신뢰도를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안 박사가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은 이 조작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앳 작업이었을 뿐이야. 진짜 범행은 바로 그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최종 데이터 드라이브를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여 마스터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IT 부서에도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IT 내부의 공모자를 색출해낼 시간은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내일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데이터 센터에 잠입하여 수백 개의 드라이브 중에서 가짜 데이터 드라이브를 찾아내어 그것을 진짜 데이터 드라이브로 다시 바꿔놓는 것. 하지만 그 수많은 드라이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내죠? 세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안 박사가 가짜 샘플에 붙였던 라벨, 그리고 배송 전표. 그것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병원의 공식 용지와는 다른 특정 브랜드의 라벨 용지로 출력되어 있었다. 혹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박사님이 사용했던 라벨지의 글씨체가 아주 독특했어요. 만약 IT 공모자가 같은 종류의 라벨 메이커를 사용해서
가짜 데이터 드라이브에 라벨을 붙여놓았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혁은 결심했다. 오늘 밤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최강혁과 한세연 그리고 강혁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장단 3사람만이 데이터 센터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강혁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데이터 제출 전 최종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이 한밤중에 잠입 작전을 만들었다.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아침 9시까지 그들은 이 안에서 운명을 바꿔야만 했다. 세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기업 스파이 행위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 은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차가운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딸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한밤중에 데이터 센터. 그곳은 차가운 기계 소음과 3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동일한 데이터 드라이브가 꽂혀 있는 서버렉 앞에서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이었다. 내일 아침 9시. 그 전까지 가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최강혁과 보안팀장은 막막한 표정으로 드라이브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한세연은 달랐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Final Data NX 입안 I와 Final Data NX 입안 B 라고 적힌 2개의 드라이브 라벨을 집중해서 살피기 시작했다. 글씨체, 강역 정렬 전부 똑같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IT 내부 공모자는 안 박사보다 훨씬 더 치밀한 자였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안 박사의 연구실에서 봤던 배송 전표가 떠올랐다. 그가 서명할 때 펜의 압력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다른 종이에 희미하게 자국이 남았던 기억. 혹시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혹시 법의학 장비 중에 미세한 압력을 시각화할 수 있는 분말 같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보안팀장은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방에서 특수 지문 감식용 분말을 꺼내주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2개의 라벨 위에 분말을 뿌리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털어냈다. 드라이브의 라벨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미 드라이브의 라벨 위에는 희미하게 무언가 눌러쓴 듯한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안 박사의 필체와 똑같은 몇 개의 숫자 자국이었다. 가짜 드라이버에 라벨을 붙일 때 그 밑에 자신의 메모장을 깔아두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겁니다. 세연이 말했다. 이게 가짜예요. 그들이 진짜 데이터 드라이브로 그것을 막 바꿔치기 하려는 순간이었다. 철컥. 데이터 센터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IT 부서를 총괄하는 장 이사였다. 그는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회장님?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이 구역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 이사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마지막 발악을 선택했다. 당신들이 진짜 데이터를 넣었든 가짜를 넣었든 이제 다 소용없어. 전부 다 지워질 테니까.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버렉의 모든 데이터, 드이라이브를 10분 안에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 와이프 시스템 와이프 프로토콜이 작동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에 갇혀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거지.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거야.
그는 원격으로 데이터 센터의 모든 문을 잠가버렸다. 최강혁과 보안팀장이 장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려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세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시스템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서버 터미널 앞으로 달려갔다. 시스템 와이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관리자 암호가 필요했다. 그녀가 절망하려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서진한 회장의 아내 윤희 씨의 디지털 다이어리에서 보았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녀가 과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스템에 숨겨두었던 비상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상 프로토콜의 접근 키워드는 Serious You Serious. 세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관리자 암호 입력창을 무시하고 비상 프로토콜 접속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Access Keyword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시스템 와이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5글자를 입력했다. SIRIUS.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이 멎었다. 시스템 와이프를 알리던 카운트다운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데이터는 지켜졌다. 장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죽은 여자의 유령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청소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혁의 외부 보안팀이 잠금이 해제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세연의 용기 있는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구해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딸의 미래뿐만 아니라 거대한 회사의 운명,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지켜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어머니이자 영웅이었다.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투가 끝난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소영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짜 데이터는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에 식약처에 무사히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신약 NX손벤이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IT 부서의 장 이사와 연구원 안 박사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들의 배후에 있던 경쟁사 윤성제약의 윤 이사 역시 기업 스파이 행위 및 신약 개발 방해,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제약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JK제약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실을 지켜낸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NX7은 식약처의 최종 허가를 받았다. 수많은 난치병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최강혁 회장의 특별 지시로 공식적인 첫 번째 치료 대상자는 바로 한세연의 딸 은별이가 되었다. 세연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주사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은별이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기적의 신약이 아이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와 한 남자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 온정이 만들어낸 희망의 결정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다. 은별이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늘 창백하고 기운 없던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뛰고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세연은 더 이상 딸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강혁이 병원 차원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최강혁 역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연과의 만남은 그의 얼어붙어 있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능력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JK제약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은별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NX10인의 수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은별이와 같은 희귀 난치병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었다.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은 어느 날 강혁은 세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 차림의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세연 씨, 당신은 우리 회사를 구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JK 제약의 정식 직원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저는 은별재단에 아픈 아이들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 상담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연 씨만큼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부디 이 자리를 맡아 과거에 당신과 같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연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의 공원. 은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한세연은 벤치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으로 최강혁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없었다. 그들은 위기와 고통을 함께 이겨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지이자 친구,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오던 그 밤 그녀가 자신을 향해 내밀었던 그 절박했던 손처럼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햇살 속에서 뛰노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우연한 동승으로 시작된 인연.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며 마침내 하나의 세상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처방전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